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포테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포테칸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알보젠 토포테칸, 또 토포칸 하이캄틴이 있습니다. 이 약의 국내에 허가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준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난소암, 두 번째로는 1차 화학요법에 실패한 재발성 소세포 폐암, 마지막으로는 수술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스테이지 4B기의 재발성 지속성의 자궁 경부암입니다. 사실 이 허가 적응증 외에도 소아의 신경 모세포종 사기라던가 유익육종, 횡문근육종, 또 소아 뇌종양 환자 등 많은 암종에서 쓰이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다음으로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포테칸의 용법 용량은 항암학 요법에 따라 조금 다양할 수 있는데요. 난소암에서 단독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대개 3주 간격으로 5일간 하루에 한 번 1.5mg/m 제곱 투여가 추천되고 있고요. 자궁경부암에서 시스플라틴과 병용한다라고 한다면 토포테칸 3일간 하루에 한 번 0.75mg/m 추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항암학 요법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정맥주사 30분간 투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형 경고문일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토포테칸의 박스형 경고문은 골수 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에 의해서 심각한 중증의 골수 억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주기에서 처음 항암을 할 때 백혈구 수가 1500 이상이고 혈소판 수가 10만 이상인 환자에서만 이 약 투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구수를 자주 측정하라고 권고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환자의 5%에서 이제 전신 감염과 관련된 폐혈증을 유도하는 골수 억제가 보고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질성 폐질환입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폐포와 폐포 사이의 조직, 간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난 일련의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이 간질성 폐질환의 일부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기존의 간질성 폐질환이 있다거나 폐섬유화, 또 폐암, 흉부의 방사성 노출이나 폐독성 약물 등이 기재가 돼 있고요. 환자분들도 폐 관련된 증상, 기침이 잦다, 특히 마른 기침이 잦다든지 열이 조금 자주 나는 것 같다, 내가 숨이 찰 만한 상황이 아닌데 숨이 자꾸 찬다, 이런 것들은 꼭 선생님들께 얘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이제 간질성 폐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등급이 높은 정도가 큰 3, 4등급의 호흡 곤란이 난소암 환자의 4%, 소세포 폐암 환자의 12%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환자분들도 꼭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혈관의 유출이 있습니다. 혈관의 유출, 다른 말로 일혈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주사를 잘 놔주셨는데도 주사 약물 자체가 혈관 밖으로 새어 나와서 혈관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주사 부위가 불편하고 이제 통증이 있고 타는 듯한 느낌이 있고 가렵고 붓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주사 맞을 때 그리고 주사 맞은 직후 그리고 이제 드물게는 주사 맞고 수일 이내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 주사 맞을 때랑 주사 맞은 이후에 또 집에 가실 때 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세 번째로는 배태아 독성이 있습니다. 이 약은 배아나 태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인부에게는 금기로 알려져 있고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은 이 약 투여 동안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적어도 6개월 동안은 피임을 추천드리고 있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남성 환자 같은 경우도 이 약 투여하는 동안 또 끝나고 최소 3개월 동안 피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혈소판 감소증이 제시가 됩니다. 혈소판이라고 한다면 지혈과 관련된 세포였고요. 두 번째로는 호중구 감소증이 있습니다. 호중구는 백혈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세포인데요. 면역력과 관련된 세포입니다. 그래서 호중구 감소증이 두 번째로 제시가 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중증 열성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해서 식약처 정의에 따르면 체온이 38도 이상이면서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증 열성 호중구 감소증도 이제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신기능의 손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항암하기 전에 피검사를 하고 체온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빈도가 높은 5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골수 억제가 크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호중구수, 면역력과 관련된 세포, 호중구수가 150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97%, 거의 100%에 가까웠고요. 호중구가 50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도 78%, 굉장히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백혈구가 3000 미만인 경우도 97%, 혈소판이 75,000 미만 떨어지는 경우도 69%, 빈혈 수치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도 89%, 적혈구를 수혈할 정도는 52%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수 억제가 박스형 경고문이기도 하면서 빈도도 높고 또 용량 조절도 필요한 이상 반응이겠구나, 꼭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구역, 메스꺼움이 64%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구토 확률은 45%로 둘 다 이제 빈도가 적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사실 구토 일으키는 정도, 구토 유발 가능성은 항암제 중에 순번을 매겨보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토 예방약 반드시 처방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메스껍고 구토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항암하자마자 나타나기도 하고요. 길게 가면 항암이 끝나고 일주일 혹은 열흘 넘게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도 환자분 꼭 잘 아셨으면 하고요. 50%까지는 아니지만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으로는 이제 백혈구가 100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도 32%, 혈소판이 극단적으로 25,000 미만까지 떨어진 경우도 27%, 빈혈 수치 8 미만인 경우도 37%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제 감염도 43%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호흡 곤란 22%, 위장관 부작용으로는 설사와 변비가 각각 32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에 3, 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변비라고 한다면 3일 넘게 변을 못 봤다거나 하루 이틀에 한 번이더라도 힘들게 본다거나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설사 변비도 조금 잦구나,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통증, 배가 아픈 복통이라던가 통증도 각각 22에서 23%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포테카는 탈모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49%, 거의 50%에 근접하죠. 그래서 골수 억제, 탈모 꼭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피로감이나 무력증도 각각 29에서 25%도 제시가 되고 있고, 열이 나는 것도 28%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골수 억제. 골수 억제는 빈도도 높았고 또 FDA 박스형 경고문이면서 용량 조절도 필요한 이상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포테칸 맞으시는 분들은 골수 억제에 대해서 꼭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병원 올 때마다 피검사합니다. 혈구수 항상 자주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혈구,
면역 관련된 세포였죠. 백혈구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잘 해주시고요. 마스크 꼭 잘 써주시고 사람 많은 곳은 꼭 피해주시고요. 또 혈소판, 지혈하고 관련된 세포였죠. 혈소판 관련해서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피해주시고 다칠 만한 위험한 행동이나 또 과한 행동 같은 것도 꼭 피해주시고요. 적혈구,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였어요. 적혈구 부족하면 많이 피곤하고 늘어질 수 있네요. 너무 무리하지 않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간질성 폐 질환이나 혈관의 유출은 사실 빈도가 기재가 돼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상 반응으로 고려가 되는데요. 간질, 폐포와 폐포 사이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질환, 간질성 폐질환하고 관련해서는 환자분들 너무 내가 기침이 잦다, 특히 마른 기침이 좀 잦은 것 같다, 숨이 찰 만한 상황이 아닌데 자꾸 숨이 찬다, 열이 자꾸 난다 하는 것들 외래 오실 때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약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조직이 손상되는 혈관의 유출, 일열 같은 경우는 내가 주사 맞을 때랑 주사 맞은 직후에 주사 부위가 불편하다거나 아프다거나 뭐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가렵다, 붓는다 이런 것들 바로바로 주사 맞을 때 선생님들께 얘기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배아나 태아의 독성 관련해서는 이 토포테칸에서는 여성 환자는 치료 끝나고 6개월 동안, 남성 환자는 치료 끝나고 3개월 동안 피임하라 이렇게 써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암하는 동안은 피임 잘 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언제 임신 가능성이 있냐, 임신 시도를 할 거냐에 관해서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관련하여서 이제 가입력 보존 클리닉이라던가 담당하는 산부인과 선생님들을 다 연계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염려치 마시고요. 항암하는 동안 피임 잘한다. 기본적인 사항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메스꺼움 구토. 제가 토포테카는 메스꺼움 구토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했어요. 주사항암제의 구토 유발 가능성을 순번을 매겨보면 토포테카는 저위험군에 속해요. 이 저위험군은 구토 예방약을 안 썼을 때 10에서 30%가 메스꺼고 구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률인데요. 이 저위험군이나 최소위험군은 구토 예방약 반드시 투여가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메스껍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분들은 주사 맞자마자 나타나기도 하고 항암이 끝났는데도 열흘 넘게도 메스껍기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좀 증상이 있는 것 같다, 메스껍다 집에서 하시면 상비약 메스꺼울 때 먹는 상비약 달라고 하셔서 증상 있을 때 약 먹으면서 잘 넘어가면 됩니다. 여섯 번째, 설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3-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 설사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 식사는 조금씩 자주, 맵고 기름진 건 당연히 피해 주시고요. 찬온도 음식보다는 실온온도 음식 섭취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들 많이 써져 있는데 이거 다 국가암정보센터에 기재된 자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증상 있을 때는 참지 마시고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지사제 복용하면서 잘 넘어가면 됩니다. 설사만큼 빈도가 높았던 변비라고 한다면 변비는 3일 넘게 변을 못 봤다거나 하루 이틀에 한 번 보는데 힘들게 본다, 이런 거 다 변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규칙적인 식사 습관,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가능하다면 규칙적인 운동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환자분들 대변 보고 싶을 때 참지 마시고 또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변비약 먹으면서 잘 넘어가면 됩니다. 토포테칸 자체도 피로나 무력증이 조금 빈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곤하면 쉬고 무리하지 않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탈모도 굉장히 확률이 높았었죠. 골수 억제만큼이나 약 49%의 확률이었는데요. 우리가 예방법이 사실 있지는 않아요. 예방약이나 예방하는 도구나 이런 건 있지는 않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쿨링캡이라고 해서
두피를 차갑게 하면 머리로 가는 혈류도 줄고 항암제의 양도 줄게 돼서 머리가 덜 빠진다 하는 개념의 차가운 모자가 허가가 돼 있는데요. 아직 국내에 허가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탈모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머리가 빠지는 건 빠르면 항암 맞고 한 2주 또 수개월 이내에 시작이 되고요. 항암이 다 끝나고 1에서 6개월 지나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시 나는 머리카락은 색감과 질감이 이전과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내가 직모만 나던 사람인데 곱슬머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 반대가 되기도 해요. 나는 검은 머리만 나던 사람인데 흰 머리도 나기도 하고 밝은 머리 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해요. 근데 머리카락은 대부분 잘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복통이나 통증 같은 경우는 가벼운 통증이라고 한다면 집에 갖고 계신 상비약,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이나 타세놀 복용하시면서 잘 넘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있었다 외래 때 당연히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타이레놀로는 조절이 되지 않는 심한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암으로 인한 통증일 수도 있고 또 항암제로 인한 통증일 수도 있긴 한데 좀 더 강한 진통제 혹은 적절한 진통제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선생님들과 꼭 상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열이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열일 경우에는 타이레놀 먹으면서 잘 넘어갈 수 있는데 환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38도 넘는 고열은 감염의 징후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집에서 해열제를 먹을 게 아니라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항상 염려치 마시고 외래 때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는 거 또 여쭤보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